그는 단지 아시아에서 온 청년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두바이 VIP 통로로 사라졌습니다. 호주 최고 명문 와이너리 가문의 장인이 입국 심사대에서 땀을 뻘뻘 흘릴 때 가난한 동양인 사위는 골드 클래스 라운지에서 대접받고 있었죠. 도대체 이 녹색 여권의 정체가 뭐지? 자신도 모르게 편견으로 그를 낮춰보았던 시드니의 귀족. 그러나 단 3일 만에 그 세계관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두바이, 시드니, 그리고 서울. 세 도시를 지나며 장인은 알게 되죠. 진짜 품격은 국적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부터 호주 와이너리 가문의 세계가 한국 사위 한 명으로 인해 어떻게 뒤집혔는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어요. 한국 남자예요. 딸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저는 술잔을 내려놓고 잠시 말을 잃었어요.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결혼? 그것도 한국 남자와? 저는 제임스 해밀턴, 호주 시드니 인근에서 3대를 이어온 와이너리 가문의 당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호주 상류층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집안에서 자라 오랜 시간 전통과 품위를 중시하며 살아왔어요. 자수성가라기보다 가문과 유산, 명예를 지키는 데에 집중해온 삶이었죠. 아시아, 특히 동양권에 대해 저는 솔직히 말하면 편견이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기술은 서양을 따라오는 정도이며 문화도 우리와는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었어요. 에밀리가 처음 그 남자를 데려왔을 때 저는 겉으로는 인사를 나눴지만 속으로는 계산기를 돌렸습니다. 어떤 배경인가? 부모는 뭐 하시나? 시민권은 있나? 그의 이름은 김민호. 민호는 유창한 영어와 깔끔한 매너, 단정한 옷차림을 갖췄지만 제 눈에는 여전히 우리 가문에 어울리지 않는 동양 남자로 보였습니다. 그는 로봇공학자로 일한다고 했고 나름 성실해 보였지만 당시에 저는 그런 그의 말에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한낱 기술자라고 여겼죠. 그래서였을까요? 결혼식 때에도 저는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축하의 말조차 진심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 마가렛조차 제게 말했어요. 여보, 민호는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도 조금만 마음을 열어봐요.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듣고 싶지 않았던 거죠. 우리 딸이 왜 하필이면 동양인을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거든요.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민호와 에밀리는 한국과 호주를 오가며 신중하게 가정을 꾸려갔고 저는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에밀리가 여행을 제안했어요. 가족 여행지로 두바이를 고른 것도 그녀였습니다. 아버지, 민호와 저, 그리고 엄마 다 같이 두바이로 여행 가요. 결혼 3주년 기념이에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중동, 아시아보다도 생소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 딸의 얼굴을 더 자주 보기 위해 저는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출국 전날 밤 서재에서 여행 책자를 넘기다 우연히 읽은 기사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동을 사로잡은 한국의 로봇 기술, 김민호 박사. 익숙한 이름이었죠. 하지만 저는 단순히 동명이인이라 생각하고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우리는 시드니 공항에서 출발해 두바이 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피곤한 얼굴로 입국 심사대 앞에 줄을 섰을 때 민호에게 다가온 공항 직원이 물었어요. 김민호 님이십니까? 한국 여권 소지자이신가요? 프리미엄 입국 통로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민호는 VIP 통로로 사라졌고 저와 마가렛, 에밀리는 일반 심사대에 45분 넘게 서 있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람 동양인인 사위가 VIP 대우를 받는다니. 입국장을 빠져나왔을 때 민호는 라운지에서 차를 마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변에는 낯선 사람들이 존경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김 박사님, 내일 포럼에서 뵙겠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중동에 들어온다니 기대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어요. 세상에, 우리 가문의 사위가 포럼의 주연사라고요? 호텔까지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마가렛이 조심스레 말했어요. 여보, 민호는 우리보다 훨씬 큰 세상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야 보이시죠? 사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나이에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무너지고 있는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그건 자존심이 아니라 오래된 편견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호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두바이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민호라는 사람, 내가 그를 너무 얕잡아 봤던 건 아닐까? 그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뜻밖의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앞으로 며칠간 벌어질 일들은 제가 살아온 65년 인생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흔들게 될 거였거든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솔직히 말해 많이 지쳐 있었어요. 비행 시간이 길었던 것도 있지만 그보다 민호가 VIP 대우를 받는 걸 본 충격이 컸습니다. 입국장에서 민호에게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던 직원들, 김민호 박사님이라고 부르며 고개를 숙이던 모습. 그건 제가 평생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장면이었어요. 체크인 카운터에 도착하자 또 한 번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민호님, 두바이 로봇 혁신 포럼의 주요 연사로 등록되어 있으시죠? 지배인님께서 직접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이 그렇게 말하고는 호텔 지배인이 직접 나와 민호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민호는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 가족은 스위트룸으로 안내됐습니다. 스위트룸이란 걸 알았을 때 저는 당황했어요. 제가 예약한 건 일반 객실이었거든요. 그런데 민호가 말했죠. 이 호텔 측에서 업그레이드를 해줬어요. 포럼 연사들에게는 스위트를 제공한다고 하더군요. 이쯤 되니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사위라는 사람은 그저 제 좁은 시야로 본 한 단면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는 단순한 엔지니어가 아니었어요. 중동에서도 기술적 기여로 환영받는 세계적인 인재였던 거죠. 호텔방에서 잠시 쉬며 저는 창문 너머로 펼쳐진 두바이 시내를 바라보았어요. 사막 한복판에 세워진 고층 빌딩들, 저 멀리 버즈 칼리파가 하늘을 찌르듯 솟아오른 모습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도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게 아니라 뭔가 잘못해왔다는 기분이었죠. 민호가 에밀리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진심으로 환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딸을 말리고 싶었어요. 그게 이기적인 판단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호텔 내 고급 레스토랑에서 했어요. 입구에서 매니저가 민호를 알아보고 반가운 듯 인사했죠. 김 박사님, 중동복지 포럼 관계자분들이 특별히 인사를 원하십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별실로 안내됐고 그곳에는 이미 여러 명의 중동 전통 복장을 한 인사들이 앉아 있었어요. 제가 말도 꺼내기 전에 그들이 먼저 민호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사님, 내일 포럼의 발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귀한 기술을 두바이에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저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젊은 사위가 저보다 훨씬 더 큰 세계에서 당당하게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뒤 저는 몰래 포럼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민호의 이름을 찾았어요. 사진과 함께 실린 그의 소개글엔 이런 문장이 있었죠. 김민호 박사는 노인을 위한 돌봄 로봇 기술을 선도하는 혁신가로 의료복지 융합 기술 개발에 있어 세계적인 권위를 지니고 있다. 그의 논문, 특허, 기조 연설 영상,
제 사위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해왔다는 걸 저는 단 한 번도 알아보려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그가 동양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미 모든 판단을 내려버렸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로비에 나갔을 때 호텔 직원이 민호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음식 코너를 특별히 준비해 두었습니다. 김 박사님과 가족분들을 위한 메뉴입니다. 정말이었어요. 조식 뷔페 한쪽에 불고기, 된장국, 김치가 정갈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런 배려에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고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청년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사막 투어 일정이 있었던 날, 우리는 지프를 타고 사막 한복판을 달렸습니다. 광활한 모래 언덕과 끝없이 이어지는 하늘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모래 폭풍이 몰려온 겁니다. 바람이 거세지고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가이드가 당황한 기색으로 말했죠. 통신이 끊겼습니다. 근처 대피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차량이 갑자기 멈췄어요. 엔진에 문제가 생긴 거였죠. 모두가 불안에 휩싸이던 그 순간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툴박스 좀 주시겠어요? 그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차량 보닛을 열고 상태를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몇 분 후 그는 침착하게 말했죠. 연료 라인에 모래가 들어갔습니다. 임시 조치는 했습니다. 이동은 가능해요. 엔진이 다시 살아났고 우리는 가까스로 베두인 캠프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가이드를 했지만 이런 상황을 이토록 침착하게 해결한 손님은 처음입니다. 그날 밤 캠프의 모닥불 앞에서 저는 민호와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가 왜 이 길을 걷게 되었는지, 왜 노인 돌봄 로봇을 개발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가 관절염으로 고생하셨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든 돕고 싶었어요. 그냥 기계가 아닌 사람의 삶을 바꾸는 기술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의 눈은 진심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과거 제가 가졌던 모든 편견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아니, 민망할 정도였어요. 그날 밤 별이 가득한 사막 하늘 아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어요. 이제부터라도 나는 민호를 있는 그대로 보자. 내 딸이 사랑한 사람, 그리고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두바이에서 돌아온 지 이틀 후였어요. 저는 와이너리 본사 사무실에서 여전히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사위 민호가 보여준 두바이에서의 위상, 그리고 그가 개발한 돌봄 로봇 기술의 영향력. 모든 것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죠.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온 제 부하 직원이 말했습니다. 해밀턴 씨, 로버트 윌슨이 우리 지분 30%를 이미 매입했습니다. 나머지 주주들에게도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해밀턴 와이너리는 3대째 내려온 저희 가문의 자부심이자 전통이었습니다. 제가 대를 이어 이곳을 지켜왔고 아버지의 묘비 앞에서 이 와이너리는 절대 남의 손에 넘기지 않겠다 다짐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거든요. 그런데 윌슨이라니요. 해밀턴 가문과 윌슨 가문은 50년 넘게 라이벌 관계였고 한 번도 서로의 방식을 인정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우리 회사를 인수하려 든다. 그것도 몰래 지분을 매입해가며 제 인생 최대의 모욕이었습니다. 아내 마가렛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저는 속으로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절대로 안 돼. 우리 와이너리를 저 인간 손에 넘기느니 그냥 문을 닫겠어. 그날 저녁 민호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도울 방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디지털 네트워크와 시장이 연결된 시대입니다. 아시아 시장을 다시 바라보는 건 어떠세요? 처음엔 거부감이 들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자존심이 상했어요. 이 와이너리는 내가 지켜온 곳이고 내가 관리해온 전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이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해밀턴 와인의 품질은 세계 최고입니다. 하지만 홍보와 유통 전략은 시대에 맞지 않아요. 아시아에서는 프리미엄 와인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고 한국, 싱가포르, 홍콩 등지에서는 호주산 와인을 오히려 더 고급 브랜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그의 진지한 눈빛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농담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미 두바이에서 그가 보여준 능력들을 떠올려 보면 분명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는 이제 제 사위이기도 했습니다. 한번 해보게. 그렇게 우리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민호는 전 세계 아시아 와인 수입업체들을 리스트업하더니 자신이 알고 지내는 담당자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주로 영어로 대화를 나눴지만 가끔은 유창한 한국어로 길게 통화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또 한 번 놀랐어요. 그는 기술자일 뿐 아니라 분명 뛰어난 국제 비즈니스 전문가였던 겁니다. 이틀 뒤 와이너리의 아시아 주요 수입업체 3곳의 대표들이 직접 방문했습니다. 싱가포르, 홍콩, 그리고 한국.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불과 몇 통의 전화로 이들이 이 먼 호주의 시골 마을까지 날아온 겁니다. 회의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그들은 해밀턴 와인의 역사를 듣고 샘플 와인을 맛보더니 곧바로 제안을 내놓았어요. 프리미엄 라인을 독점 수입하겠습니다. 그 대신 초도 물량 5,000병, 선급금 지불 조건으로 계약하시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이게 현실인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민호가 말한 다음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투자받은 기술회사의 지분 일부를 담보로 은행 신용 라인을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걸로 기존 장비 교체도 가능합니다. 그 순간 저는 거의 눈물이 날 뻔했어요. 아니, 감정이 북받친 건 맞습니다. 제가 수십 년 지켜온 와이너리를 제 사위가 구하고 있는 겁니다.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기회주의자일 거라고 단정지었던 그 사위가 말이죠. 그날 밤 저는 민호와 단둘이 와이너리의 오래된 숙성 창고 앞에서 와인 한 병을 열었습니다. 묵직한 향기 속에 담긴 시간들이 코끝을 간지렸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자네는 이 모든 걸 어떻게 해낸 건가? 민호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장인어른의 와인은 정말 훌륭해요. 저는 단지 그걸 새로운 시장에 보여주는 다리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아시아의 시선이 호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다리 역할이라 그는 그저 딸의 남편일 뿐 아니라 이제는 제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가문을 이어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틀 뒤 로버트 윌슨이 갑작스럽게 우리 와이너리를 찾아왔습니다. 주차장에는 외국 번호판 차량들이 즐비했고 회의실은 이미 바이어들로 가득했죠. 윌슨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민호는 다가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윌슨 씨, 마침 잘 오셨습니다. 아시아 시장 진출 계약이 진행 중입니다. 관심 있으시면 참여하시겠습니까? 그 말에 윌슨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가 보낸 메일이 도착했죠. 해밀턴 가문과의 경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와 마주 앉아 오래된 포도밭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호가 우리 가문을 구했어. 마가렛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처음으로 사위라는 단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와이너리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민호가 제안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는 한국에 있는 자동화 설비업체 2곳에 연락했고 불과 며칠 만에 설계 도면과 견적이 도착했습니다.
포장 시스템, 병 세척 라인,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선별 기계까지 모든 것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생산성은 30% 이상 상승했고 낡은 장비로 인한 중단 사고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민호가 기술자들과 함께 현장에서 땀을 흘리는 모습이었어요. 정장을 벗고 직접 기계 옆에서 조정하고 설명하고 테스트하는 모습, 저는 그걸 보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이구나. 그가 와이너리를 구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저희 가족 전체를, 제 세계관 자체를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가자고 제안한 사람은 다름 아닌 민호였습니다. 장인어른, 이번엔 저희 나라로 모시고 싶습니다. 와이너리도 안정됐고 한국에서 직접 보고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호가 그렇게 정중히 말했을 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두바이와 시드니에서의 경험은 저의 시야를 완전히 뒤바꿨거든요. 한때 후진국 출신이라고 생각했던 한국인 사위는 더 이상 그저 사위가 아니었습니다. 제 삶을 바꿔준 선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내 마가렛, 딸 에밀리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말 그대로 문화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의 모든 시스템은 놀라울 만큼 체계적이었고 입국 심사와 짐 찾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0분도 되지 않았어요. 민호의 부모님께서 손수공항에 마중 나와 계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그 모습에서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언어는 다르지만 진심은 통했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오자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에 저는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민호, 여기가 서울 맞나? 고층 빌딩, 디지털 광고판, 깨끗한 도로, 그리고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대중교통. 제가 예전에 떠올렸던 아시아의 이미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니, 오히려 저희 시드니보다 더 진보된 느낌이었죠. 민호의 집은 강남에 있는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지문 인식으로만 문이 열리는 보안 시스템이 작동했고 집 안에 들어가자마자 음성 인식 시스템이 조명을 켜주었습니다. 무슨 미래 영화 속 집에 들어온 기분이네. 마가렛이 감탄을 내뱉었고 에밀리는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아빠. 이제 이게 한국에선 보통이야. 그날 저녁 민호의 부모님과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한식 상차림. 저는 생전 처음 김치와 갈비찜을 맛보았고 막걸리라는 전통주는 와인과는 전혀 다른 감칠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음식들 다 직접 하신 건가요? 제가 묻자 민호의 어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위 가족이 오신다는데 정성을 안 담을 수 있나요? 그 말이 저를 울컥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태도에서 체면이나 형식보다 더 깊은 정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이 나라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정이라는 단어를 소중히 여기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민호는 저를 그의 회사로 데려갔습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로봇기술연구단지. 그 안에서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그의 지시를 받으며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제가 세운 회사입니다. 직원은 150명 정도이고 연구 인턴들은 대부분 서울대, 카이스트 출신입니다. 회사 내부를 돌며 민호가 개발한 노인 돌봄 로봇의 시연 장면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고령의 테스트 모델분이 로봇의 도움으로 정확히 약을 복용하고 넘어짐을 방지하는 기능까지 체험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기술이 전 세계의 수많은 고령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호주에도 꼭 도입하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민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말씀 꼭 현실로 만들어 드릴게요. 장인어른. 다음 날 아침 민호가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장인어른을 좀 더 한국적인 곳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재래시장 구경 어떠세요?
시장이라고 하니 솔직히 조금 의아했죠. 시장이라니? 그냥 동네 장 보는 곳 아닌가?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 사는 정이 숨쉬는 곳입니다. 그 말이 꽤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울의 오래된 전통시장, 광장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확연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어요. 김치 냄새, 생선 냄새, 옷감 냄새, 그리고 삶의 냄새까지. 여기엔 에어컨이 뿜어내는 무미건조한 공기 대신 사람들의 정겨운 말투와 온기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잘생긴 아드님이네. 외국 사람이시구먼. 김민호 박사님 오셨네. 어제 TV에 나왔어요. 상인들이 민호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네는 모습에 저는 놀랐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렇게 친숙한 사람이었다니. 시장 통로를 따라 걸으며 그는 손에 손수건을 쥔 아주머니에게 인사를 건넸고 떡집 할머니에게는 최근 건강은 어떠신지 조심스레 묻기도 했습니다. 민호, 여긴 자네 회사 근처도 아니지 않나?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하고 가까운가? 민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 로봇 프로젝트를 처음 시범 도입했던 곳이에요. 지금도 3개월마다 점검하러 오죠. 그 순간 저는 어떤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의 기술은 단순히 발전이나 돈을 위한 게 아니라 정말 사람과 공동체를 위한 것이었단 사실을요. 우리는 시장 한복판의 분식집에 앉았습니다. 처음 보는 음식들 떡볶이, 순대, 김말이, 오뎅국가 테이블 위에 놓였고 민호는 직접 저에게 떡볶이를 권했습니다. 좀 맵지만 정이 가득한 음식입니다. 장인어른 드셔보세요.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예상보다 훨씬 깊고 풍부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단순히 매운 게 아니라 수십 년을 이어온 조리법 속에 담긴 시간의 맛이 느껴졌달까요? 이건 무슨 소스지? 고추장? 그런데 왜 이렇게 깊은 맛이 나지? 예전엔 고추장도 집에서 다 담갔어요. 저기 분식집 아주머니는 30년째 직접 만드신답니다. 민호가 설명하는 동안 아주머니가 옆에서 웃으며 말씀하셨죠. 박사님 장인어른이시라면서요? 떡볶이 이쁘게 잘 드시네. 김치 좀 더 줄까요? 그 자연스럽고 따뜻한 관심에 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장이라는 곳, 제가 그저 혼잡하고 소란스럽다고만 생각했던 그곳이 지금은 마치 오래된 동네의 품속 같았습니다. 무심히 내어주는 음식 한 접시에 담긴 환대. 이게 바로 그들이 말하는 정이란 걸까요? 오후에는 민호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마루에는 이미 식탁이 차려지고 있었고 친척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로버트 씨, 처음 뵙겠습니다. 민호의 고모입니다. 저는 막내 삼촌입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죠?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다들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대해줬습니다. 낯선 이름들이고 낯선 얼굴들이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민호 어머니가 말을 꺼냈습니다. 사돈, 오늘 김치전 좀 드셔보세요. 직접 부쳤어요. 아이고, 장인어른 술도 한잔 하셔야죠. 이건 안동 소주예요. 한국의 전통주랍니다. 그 말에 저는 순간 놀라며 말했죠. 와, 전통주? 민호가 와인을 좋아한다길래 양주 문화일 줄 알았는데. 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와인은 장인어른 덕에 배웠고요. 한국 술은 이 집안에서 배웠습니다. 술이 오가고 웃음이 넘치고 아이들은 방에서 뛰놀았습니다. 이 가족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함께 있음 자체를 축복하는 느낌이었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민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 고맙네. 오늘 하루 내가 살아온 방식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느끼게 됐어. 민호는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장인어른, 오늘은 조용한 곳에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한국을 이해하려면 그들의 과거와 아픔도 알아야 하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민호의 제안이 낯설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시선을 통해 이 나라를 배우는 것이 제게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우리는 광화문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그곳은 고층 빌딩과 현대적인 거리 사이에서 묘한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어요. 먼저 도착한 곳은 세종대왕 동상이었죠. 이분이 훈민정음을 만든 왕입니다. 누구나 글을 읽고 쓰게 하기 위해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든 지도자였어요. 민호의 설명을 듣는 내내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문자를 만들다니, 그것도 오직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라니요. 그런 일은 유럽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이 단기간에 문해율 100%를 달성한 이유가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사람을 중심에 둔 발명, 그리고 교육이요. 그의 말이 뇌리를 때렸습니다. 기술은 곧 사람을 향해야 한다. 민호가 늘 강조하던 철학이 알고 보니 이 나라 역사 속에서도 이어져 온 정신이었던 겁니다. 잠시 후 우리는 위안부 기린비 앞에 섰습니다. 작은 소녀상이었지만 그 앞에 놓인 국화꽃과 편지들이 그 무게를 증명하고 있었죠. 민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아픈 역사 중 하나입니다. 전쟁과 식민지 시절 일본의 만행으로 피해 입은 분들을 기억하는 자리죠. 소녀상 앞에서 나는 묘한 숙연함에 휩싸였습니다. 한 나라의 아픔을 이렇게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전하는 방식, 그것은 소리 없는 울림이었습니다. 민호, 자네는 이 역사를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 그는 한참을 생각한 후 조용히 말했어요. 처음엔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책임감이죠.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기술도 정치도 모두 인간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꽂혔습니다. 민호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위한 기술, 사람을 위한 삶을 추구하는 행동하는 철학자였던 겁니다. 오후엔 한국민 속촌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선 조선시대의 집과 생활도구, 옛날 시장과 전통 혼례까지 직접 체험할 수 있었어요. 한복을 입은 사람들 사이를 걸으며 민호가 말했습니다. 이곳은 과거의 한국을 재현한 공간이지만 여전히 현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 예의, 모든 가치가 지금도 살아있어요. 저는 어느 초가집 앞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련되고 복잡한 도시 안에서도 이렇게 과거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나라라니. 그런 역사성과 철학이 오늘날의 한국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녁 무렵 민호의 부모님 집에서 가족 모임이 한 번 더 열렸습니다. 오늘은 저와 제 아내 마가렛을 위한 송별 만찬이었죠. 식탁엔 온갖 정성 가득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고 친척들은 하나같이 저희 부부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장인어른, 이제 한국 자주 오셔야죠. 다음번엔 우리 지역도 보여드릴게요. 전라도 가야 진짜 밥맛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 웃음 섞인 말들에 저는 진심으로 웃었고 술잔을 들며 말했죠. 이 나라를 처음 봤을 땐 솔직히 편견이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변두리라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이 나라는 중심에 있습니다. 기술도 문화도 마음도요. 식사 후 민호가 제게 조용히 선물을 건넸습니다. 작은 상자 안엔 한국 전통 문양이 새겨진 명함 지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안엔 제 이름이 한국어로 새겨진 명함 한 장이 담겨 있었죠. 해밀턴 로버트 해밀턴. 한-5 와인 문화 교류 자문위원. 장인어른, 이제 한국은 외국이 아니라 또 하나의 고향이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민호의 이 한마디는 저를 완전히 무장해제시켰죠.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어 단어 하나를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정이구나. 내가 평생 추구했던 격식과 전통만으로는 완성되지 못했던 무엇. 그 틈을 메워준 따뜻함. 그것이 바로 한국에서 배운 정이었습니다. 그날 한국어 단어 하나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정 따뜻함, 나눔, 그리고 진심의 또 다른 이름. 3번의 충격과 두 나라의 만남. 그 안에서 저는 배웠습니다. 사람을 먼저 보는 눈, 기술에 담긴 철학, 그리고 가족이란 말의 무게. 한때는 무시했던 그 젊은이는 지금 제 삶의 은인이 되었고 그의 조국은 더 이상 동양의 변방이 아닌 제가 존경하는 중심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주 한국어 수업을 듣습니다. 서울에서 온 사위와 함께 호주의 전통 와인에 정을 담아 세상에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모든 변화는 한 장의 여권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여권은 제 인생의 관문도 함께 열어주었습니다.